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평범함에 도둑맞은 탁월함. 지은이는 한동대학교 교수이자 포스코 석좌 교수 이재영입니다. 탁월한 사람은 남다른 사람, 즉 남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대세에 편승하지 말고 가슴이 부르는 곳으로 가보자. 남다름을 우리 인생에 초대하자.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탁월함으로 나가는 문을 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로 나다워지는 것이다. 나답지 않은 허물을 모두 벗어던지면 진정한 나 자신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켈트 신화에는 가시나무 새라는 이상한 새가 한 마리 등장한다. 가시나무 새는 뾰족한 가시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하면 달려드는 습성이 있다. 가시에 찔려가며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마지막 노래를 부른다. 노래 가시나무 새는 우리 내면의 수많은 자아의 가시로 쉴 곳이 없는 영혼을 노래한다. 너무나 많은 내 속의 나, 그 뾰족한 가시의 나는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든다. 다가오는 타인들도 가시에 찔려 떠나고 결국 외롭고 슬퍼지는 것이다. 가시 돋친 자아는 종종 스스로를 해친다. 우리는 저마다의 거미줄에 걸려 있다. 열등감이라는 거미줄,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미줄, 사랑받지 못했다는 결핍이 던져주는 거미줄, 가장 가혹한 저주를 퍼붓는 거미줄은 모두 자기 자신이 뿜어낸 것이다. 우리를 칭칭 감싸고 있는 그물, 그 끈끈하고 질긴 거미줄은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강요한다. 탁월함의 탁은 높다, 빼어나다 라는 뜻을 갖는다. 갑골문을 살펴보면 탁자는 새가 새 그물 위에 나는 모습이다. 사람이 쳐놓은 그물보다 훨씬 높게 나는 새는 높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다.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 바로 그런 높이를 탁이라 한다. 평범이라는 그물에 걸려들지 않을 정도의 높은 곳이라는 의미다. 탁월함은 시대에 따라 다른 말로 등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어떤 가치나 상태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의 설명은 아레테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떤 존재의 본질이 드러남 혹은 자기다움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덕이라고 불렀는데 그 덕은 비르투스라는 단어로 오늘날 전해진다. 이것은 남자다움을 말한다. 당시의 덕은 남자가 가족과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것을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을 고민하면서 사람들을 평범으로 빠지게 하는 것을 찾아내려 했다. 이는 바로 앞서 말한 그물, 즉 거미줄이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레테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물이 없는 상태가 탁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없음을 나타내는 접두사 A를 그물을 뜻하는 레테에 붙여 아레테라고 표현한 것이다. 기독교 교리를 세운 사도 바울은 탁월함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 그의 원래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었다.
그는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자였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의 제자였기에 학식과 언변이 출중했다. 더욱이 그는 가장 종교적인 바리새파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환상처럼 예수를 보게 되고 자신을 사로잡았던 모든 그물에서 벗어난다. 그는 사울이란 이름 대신 작은 자라는 바울로 개명한다. 사울에서 바울로의 변화는 그물에 갇힌 새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순간과 같았다. 바울은 유대인, 학자, 바리새파의 그물에서 벗어났고 홀가분한 상태가 나다운 나라고 부르짖었다. 이게 바로 탁월함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독일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다. 현재 존재하는 나, 즉 현 존재는 불가사의한 이유로 이 세계에 던져졌기에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는 실존을 설명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외부 변수를 던져짐으로 이해했다. 그렇기에 던져진 존재에서 현재에 이르는 과정이 피동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던져짐을 극복하는 엄청난 노력을 할 수도 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운명적 환경을 벗어버리는 일은 그물을 벗어나는 아레테의 행위다. 시타르타는 29세의 나이에 출가했고 예수는 30세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떠난다는 행위는 이들을 인류의 스승이자 영혼의 구원자로 만들었다. 자식은 부모의 품에서 떠나야 성장한다. 제주도에서는 부모 자식이 한 집에 살아도 끼니를 따로 챙긴다. 섬 특성상 식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식구는 자기가 돌보는 독립적 생활로 생존력을 높였다. 어른이 되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어른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히 얻는 지위가 아니라 부모를 떠나 홀로 선 것, 즉 탁월한 인간이다. 유혹이나 흔들림 없는 행동이 지어내는 행복은 신의 경지에 이른 행복이다. 이것을 고대 유물론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가 말한 아타락시아라고 할 수 있다. 아타락시아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행복을 뜻한다. 데모크리토스는 사물의 본질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와 이를 둘러싼 진공이라고 했다. 인생을 성찰하며 물질 덩어리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질문했고 그것은 물질이 흔들림 없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성가신 일 없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가신 것, 즉 트러블은 그리스어로 타라소인데 여기에 없다라는 접두어 A를 붙여 아타락시아라고 불렀다. 불편함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인 평정심이야말로 소확행의 궁극적인 상태다. 데모크리토스의 제자인 에피쿠로스는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말했다. 그는 생사에 영향을 주는 제1욕망인 식욕과 수면욕은 최대한 즐기기를 권했지만 생명에 결정적이지 않은 욕망인 성욕과 사치욕은 절제하라고 했다. 사람과의 관계로 복잡한 명예욕이나 권력욕은 가급적 회피하고 이를 위해 은둔의 삶을 권했다. 가벼운 아타락시아를 넘어서야 탁월함이 있다. 탁월함의 끝에서
진정한 아타락시아를 맞이하자. 선 넘지 마라 라는 말이 있듯이 경기는 언제나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일상에도 적용된다. 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준이다. 사회는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벌을 준다. 무슨 일을 할 때 범위를 정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셀을 정해달라고 한다. 공무원들은 부서라는 셀에 민감하다. 셀 안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노하우, 그리고 가용할 재원이 있지만 셀 밖의 세계는 허허벌판이기 때문이다. 셀은 안정을 주고 범위를 결정한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셀을 깨는 존재, 아브라삭스의 이야기가 첫 문장을 장식한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여기서 아브락사스는 실천하고 수련한다는 뜻의 프락시스에 없다라는 접두사 A를 붙여 만든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연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함을 의미한다. 이는 신의 세계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항상 임원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을 할 줄 아는가? 그것을 무엇에 쓸 것인가? 그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질문을 다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묻는 게 있다.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가? 여기에 그렇다고 답하면 어느 수준이냐고 물었다. 인류라고 대답하면 어김없이 인류면 안 돼, 초인류여야만 해 라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그래서 삼성 사람들은 초에 집중한다. 생각해보면 1등과 2등에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1등에게 돌려준다. 연예인 중에는 인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몰락한 사람들이 있다. 유명해진 뒤에 과거사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다. 유명세는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새 그물 같은 것이다. 진정으로 탁월해지려면 그물에 걸리지 않게 높이 날아올라야 한다. 날아오르되 더 멀리 그물이 감히 덮쳐오지 않는 높이로 날아가는 것. 그것이 탁월함으로의 여행이다. 이제 탁 다음 문자를 풀어야 한다. 넘을 월은 병사들의 추격을 따돌리며 국경을 넘는 모습을 보여준다. 치열한 추격전은 결국 경쟁이고 그 경쟁을 넘어서는 것이 월이다. 그러니 탁월은 경쟁을 물리치고 그물을 넘어서는 것을 말한다. 간신히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추격과 그물이 닿을 수 없는 경지로 높게 날아오르는 것이다. 엑설런스의 저자 도리스 메르티는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는 능력으로 엑셀런스를 주문했다.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체되는 시대에는 엑설런스한 존재만 살아남는다. 평범함을 넘어서 새로운 탁월함을 만드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 자기 성찰, 공감,
의지, 리더십, 평정심, 민첩성, 웰빙, 그리고 공명을 주문했다. 이것들이 탁월함을 이루는 9가지 능력이라고 한다. 엑설런스의 어원을 풀어보자. EX, 넘어, CELL, 경기장, 울타리, ENCE, 이미 소유한. 이 단어는 경기장 밖의 것을 소유한 이라는 뜻을 갖는다. 성공했음에도 타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의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은 질투와 집착으로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태워내는 파멸의 불꽃이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도 본래는 열렬한 신자였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유물론자로서 불꽃과 로고스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생활 철학을 일궈냈다. 그는 인생에서 잘 사는 길은 바로 불꽃에 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 불꽃, 정념을 당시 말로는 파토스라고 한다. 그는 아파테이아라고 부르는 열정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했다. 현자의 최고 지점인 부동심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태우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주는 불꽃, 로고스가 담긴 불꽃, 성냥팔이 소녀의 작은 불꽃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탁월함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간단한 일에서 시작한다. 나를 속이는 모든 그물을 걷어내는 것에서,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는 나다움으로 가는 것에서 우리는 그물 너머의 세계로 나아간다. 선수로서 경기장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게 아니라 경기장 밖의 세계로 자기 자신을 던짐으로써 탁월해질 수 있다. 과감하게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 대세를 논하고 유행을 따르는 무리의식을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귀한 존재로 우뚝 서야 한다. 그것이 탁월함의 길이다.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남김으로써 탁월한 사람의 독존성을 주문했다. 남과 달라야 탁월하다. 우리는 이 다름을 바람, 즉 풍이라고 불렀다. 집집마다 다른 분위기를 가풍이라 하고 학교마다 다른 분위기를 학풍이라고 하지 않는가?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며 나아갈 때 남과 달라지는 모습에서 탁월함이 발생한다. 꽃이 지천으로 흐드러지게 피었다는 표현에서 지천은 매우 흔하다라는 뜻과 지극히 천하다라는 뜻이다. 하도 많아서 천한 것이다. 옛사람들은 흔하면 천하다고 생각했다. 흔한 것은 배경이 될 뿐이다. 일사불란한 위계질서를 가진 조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탁월함에는 다름이 있고 그 다름은 수많은 다름이 수용될 때 이루어진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자연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아름다움과 단순성이라고 했다. 자연은 복잡하고 오묘하지만 그 질서의 내면은 단순하다고 보았다. 삶은 모순의 연속이다. 모순을 넘어야 어른이 되지만 모순에 무감각해지면 노인이 된다. 자잘한 일상의 모순도 많지만
정말 큰 모순을 고민하는 것이 탁월함의 출발이다. 불만족에 그치지 않고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탁월함이다. 위대한 과학, 위대한 사상, 위대한 예술은 모두가 이러한 통찰력에서 출발한다. 현대 우주론이 발견한 우주 팽창은 패러독스에 기반한다. 별은 대부분 태양보다 더 밝다. 태양 하나만 떠도 대낮이 되는데 어째서 밤하늘은 별이 무수히 많이 떠 있는데도 어두울까?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파월 허블은 밤하늘을 관찰하던 중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주의 팽창은 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밤하늘이 어둡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패러독스에서 출발한다. 내가 아는 탁월한 교수들 대부분은 신기하게도 틀린 적이 거의 없다. 문제를 보면 곧바로 답을 맞춘다. 그들의 해안은 많은 수련을 통해 개발된 것이 틀림없다. 해안을 이용해 문제 해결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바로 헨리 알트슐러라는 러시아의 과학자다. 알트슐러는 스탈린 시절에 교육 정책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유형 생활을 했다. 그는 추운 형무소에서 러시아의 특허 목록을 놓고 이를 분석하며 특허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문제 해결의 유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아주 간단한 원칙을 발견했다. 그것은 모순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해결의 조치는 통상 발명 기법에 등장하는 한 대 붙이기, 미리 떼어놓기 등의 상투적인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을 도입했다.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라고 한다. 융합은 서로 다른 분야끼리 만나고 충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생소함은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주기 때문이다. 융합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전공의 울타리를 넘나드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모든 발전은 융합에서 이루어졌다. 융합은 생명체가 자연의 위기를 극복해온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여왕개미는 다른 개미들과 거의 동시에 하늘로 날아올라 새로운 유전자를 융합함으로써 종의 강인성과 새로움을 얻는다. 자신의 전공 영역에만 침잠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정글에서 발견되는 일본군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을 것이다. 분야를 넘나드는 열린 생각에서 창조 정신이 꽃핀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는 매우 중요하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것과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는 것, 이 마술 안경으로 우리는 여러 분야를 두루 살펴볼 수 있다. 괴짜가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일단 남이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이유 없이 아니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는 아직도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 아미쉬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화기도 마을에 한 대만 놓고 고대 독일어로 예배를 드린다. 그들에게 반문명자냐고 물으면 고개를 젓는다. 자신들은 아직 현대 기술 문명을 평가 중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전화기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끼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한다. 전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괴짜는 평범한 사람의 기준을 이탈한 사람, 괴상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기도 하고 남들의 오해를 감수하기도 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바보는 골치 아프다. 그런 바보가 고집이 세면 정말 골치 아프다. 바보가 고집도 세고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최악이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어떤 바보냐는 것이다. 주변에서 바보라고 말해도 통찰력을 갖고 먼 미래의 가치를 보는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바보가 아니다. 개성은 탁월함의 조건이다. 수많은 생명체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스타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겉으로는 차별화를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가 같아지는 평준화를 요구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시계처럼 살아간 사람으로 유명하다. 마을 사람들이 그가 산책 나오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췄을 정도라고 한다. 제 시간에 일어난 칸트는 수면용 모자를 쓴 채 서재로 가서 담배를 2대 피웠다. 그러고 나서 차를 마시고 글을 썼다. 아침 5시부터 8시간 동안 계속 일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다 채웠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의 점심 식사 내내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를 마치면 산책하고 돌아와서는 글을 읽고 잠을 청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게다가 그는 이 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여행을 극도로 삼갔다. 유럽의 다른 도시로부터 교수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사는 도시의 대학에는 칸트를 싫어하는 교수들이 있어서 50세가 될 때까지 교수 자리를 얻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스타일을 지속하지 않으면 변덕쟁이가 된다. 괴팍함이 변덕과 합쳐지면 최악이다. 변덕은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다. 이상한 사람은 견딜 수 있지만 변덕스러운 사람은 견딜 수 없다. 언제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류는 이제 탈표준화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꿈꾼다. 이런 시대에 나는 최고의 가치이자 상품이다.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의 아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나라는 가치다. 우리는 모두가 괴짜가 된 시대를 살아간다. 모두 비정상이고 모두 희한하고 모두 외롭다. 이 괴짜의 시대는 탁월한 나다운 나를 추구한다. 자기다움은 남을 이겨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바다에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걸맞는 환경에서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바로 자기다움이라는 탁월함이다. 이름을 걸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자. 어느 정신병동 지하에 한 소녀가 갇혀 있었다. 소녀는 세상과 부모에 대한 증오가 마음에 가득해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았다. 병원 지하에 격리된 소녀는 세상을 증오하고 원망했다. 지하로 내려오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면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병원에는 오랫동안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할머니는 가끔 지하로 내려왔다. 소녀는 어김없이 벽을 향해 돌아섰지만 할머니는 한두 시간 동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갔다. 어느 가을날 할머니는 공원에 나갔다가 국화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지하에 갇혀있는 소녀를 떠올렸다. 국화를 한아름 따서 곧바로 병원 지하실로 내려갔다. 소녀는 발소리를 듣고 벽을 향해 돌아섰다. 내 생각이 나서 국화꽃을 따왔다 라는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생전 말이 없던 소녀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물었다. 내 생각이 났다고 말했나요? 소녀는 벽에서 얼굴을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국화꽃을 받았다. 할머니는 매일 소녀를 찾아와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 소녀의 증오는 봄눈 녹듯 녹아내렸다. 퇴원 후에 새로운 삶을 살았고 커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교육자가 되었다. 그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의 선생님인 앤 설리번이다. 이유 없이 사랑을 준 할머니와 그 사랑을 받고 다시 깨어난 설리번 선생님, 그리고 설리번 선생님이 다시 깨운 헬렌까지. 사랑의 고리는 절망의 인생을 소망으로 돌려놓은 위대한 인생 혁신의 모델이다. 수많은 위인들이 광야나 변경에서 삶을 시작했다. 광야는 사람들의 소리가 끝난 곳이다. 사람들의 소리가 멈춘 장소, 그 참담한 낙오의 자리에서 신의 음성을 듣는다. 새로운 소명으로 불타올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낙오는 실패가 아니다. 다른 길로 떠나는 새로운 출발일 뿐이다. 결핍이야말로 탁월함을 이루는 좋은 약이자 쓰디 쓴 약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러 결핍을 만들어서 탁월함을 끌어낸 것이다. 소설가 이회수가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글을 쓴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그의 아내는 간수가 되어 가상의 감옥에 밥을 넣어주었다. 감옥은 아니지만 숲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 법정 스님이 그렇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길상사를 두고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채워진 만족스러운 상태를 자랑하지 말고 눈물 나도록 억울한 결핍에 감사하라. 가난뱅이로 태어났든 배우지 못했든 몸이 약하든 눈이 보이지 않든 마음의 상처로 걷기조차 힘들든 이 모든 결핍은 탁월함의 발사대일 뿐이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젊은이들에게 주문한 것이 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신경 쓰느라 내면의 소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영감을 따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 갈망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바보가 위기를 극복해내는 이야기에 열광한다. 어떤 바보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했는데 죽도록 매를 맞고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그는 백의를 입고 다시 전쟁터로 나갔다. 또 다른 바보는 중국과 관계가 묘해지는 상황에서도 글자를 만들어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다. 그래서 나는 바보처럼 도전하는 정신을 권하고 싶다. 요즘 학생들은 지식은 넘쳐나는데 궁금한 것이 없다. 머리를 텅 비우면 궁금한 것이 생기고 궁금한 것만 공부하면 큰 결과를 낼 것이 분명한데 상황이 이러하니 도무지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지금 가르치는 분량의 반만 가르치면 학생들이 훨씬 탁월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간혹 전문가 회의에 가면 근엄한 전문가들이 앉아 있다. 무슨 제안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몇 년도에 이미 해본 것인데 아무 소용이 없었고 부작용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한다. 아예 입도 뻥끗 말라는 분위기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분명 다른 이야기인데 이미 해보았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은 마치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인 듯하다.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차라리 아는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해봐야 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가능성이 있다. 뉴턴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가 항상 갖고 다닌 리스트다. 그는 질문들이라는 노트를 만들어 모르거나 궁금한 것을 적어 놓았다. 우리는 외울 것이라는 노트를 들고 다닌다. 몰입의 즐거움을 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제트 엔진과 뇌파 측정기를 발명한 프랭크 오프너라는 사람이 81세에 갑자기 머리카락 세포에 관심을 갖고 한 말을 이렇게 썼다. 나는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 좋다. 고장난 식기세척기든 말을 듣지 않는 자동차든 신경 구조든 간에 말이다. 지금은 머리카락 세포의 구조를 연구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진진하다. 나는 문제의 유형을 따지지 않는다.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재미있는 일이 또 있을까? 인생에서 이처럼 흥미진진한 일이 또 있을까? 모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아름답다. 호기심은 탁월한 지성을 만들어낸다. 알렉산드로 알렉산드로비치 알렉산드로 류비셰프라는 소련의 과학자가 있다. 그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지방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조그마한 유충을 구분하는 것이 그의 주 업무였다. 그는 유충을 구분해내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개발했는데 일생에 걸친 탁월한 연구는 세상의 인정을 받아 제법 유명해졌다. 기자가 류비 셰프에게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다. 그러자 그는 엉덩이를 들이대며 찍으라고 했다. 당황한 기자에게 자신의 연구를 지켜준 것은
끝없이 잡념으로 시달린 머리가 아니라 의자에 딱 붙어 앉아 자기를 지켜준 엉덩이라고 말했다. 지속력은 탁월함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감동을 받는다. 어떤 일을 저렇게 오래 하면 저런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감탄이 터져 나온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이렇게 탁월함이 두드러지는데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생을 건다면 무엇인들 못 이루겠는가. 사랑의 대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목숨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을 놓고 쉼없이 정진할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평생을 지속해서 모든 역경을 이기고 달려갈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는 이미 탁월한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내가 세계 최고의 학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한다. 내가 세계 최고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한계의 너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혹시 정점에 도달한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서 생각해보라. 그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라면 이런 문제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그가 밤을 새워가며 몰두할 문제가 혹시 여기 있지 않을까 하며 프로의 눈에 걸리는 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탁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성찰이 필수적이다. 인문학적 감수성이 부족하여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곳곳에 존재한다. 핍박받은 유대인을 제외하고 독일의 지식인 중 나치를 피해 망명한 사람들을 보면 과학기술자가 가장 적었다고 한다. 심지어 그들은 나치의 사상에 동의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자신이 지닌 기술과 지식으로 나치가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일을 도왔다. 인문학적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인문 결핍 증후군을 가장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는 이공계인이다. 그래서 영혼이 텅 빈 개발자가 된다. 주어진 일은 빈틈없이 완성하지만 거기에 영혼은 담기지 않았다.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와 목적을 계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단 모든 것은 인문학적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문학적 질문에서 출발해 현재 던지는 질문까지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대화를 관두는 편이 낫다. 인문학적 성찰은 문학, 철학, 역사학을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문학, 철학, 역사학이 담고자 했던 인문학적 가치를 성찰하는 것이다. 인문학적 가치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변치 않는 가치를 의미한다. 일찍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 선함, 아름다움으로 보았다. 인문학적 가치의 성찰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지켜야 하는지 깨닫는다. 또한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능력이 생긴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능력은 바로 가장 강력한 자아 치유법이다. 생각은 빠르게 휘발되기 때문에 이를 붙잡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트가 필요하다. 노트 귀퉁이에 간단하게 한 줄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중에 그 문장에 새로운 생각을 입혀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마인드맵이라는 기법이 탄생했다. 디지털 시대는 파피루스나 종이를 만들기 위해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도 지식을 기록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컴퓨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종이에 연필로 꾹꾹 눌러 쓰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한다. 이러한 방식이 주는 장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이므로 속도가 더디지만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단어를 찾을 수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어떨까? 개념을 노트에 직접 스케치하고 자료를 덕지덕지 붙이는 방식으로 말이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컴퓨터를 켜고 문서를 작성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한다. 출력한 결과물은 다시 노트에 붙여서 들고 다닐 수 있다.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머릿속에 중요한 것만 올려놓고 살 수 있다. 노트를 한 권 사서 성실히 기록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엑셀 파일에 노트에 기록한 제목과 날짜만 저장하면 하나하나 기억할 필요 없이 필요한 때에 키워드만 찾으면 된다. 헤겔은 모든 철학적 단어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한 노트를 갖고 다녔다. 과학의 모든 지식을 정리해 자신만의 사전을 만든 엔리코 페르미도 있다. 일기는 참으로 유용하다. 일기 쓰기로 인생을 역전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바로 존 해슬러다. 그는 미시시피 주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수로서 문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해슬러는 소설을 쓰고 싶어 했다. 1년 동안 쉬면서 소설을 쓰면 월급을 받지 못하지만 아내가 야간 간호로 벌어오는 돈을 절약해서 살기로 했다. 그의 도전을 부추긴 건 소로의 소설 월든에 나오는 구절이었다. 경험상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 어떤 이든지 자기 꿈의 방향으로 확신을 갖고 나아가고 자기가 상상하는 인생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일상에서 기대하기 힘든 성공과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갈 것이다. 어떤 새롭고 우주적이며 더욱 자유로운 법칙이 스스로 형성되어 그의 주변과 내면에 생겨날 것이다. 이전에 그를 지배하던 법칙들이 그의 편의에 따라 좀 더 자유로운 감각으로 재해석될 것이다. 그는 마침내 고차원적인 존재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주의 법칙은 덜 복잡하게 보이게 되고 고독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니게 되며 가난도 가난이 아니게 되고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게 된다. 배우라는 직업이 있다. 연기한다는 배자를 살펴보면 사람이네 아닐비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역할이 주어지면 갑자기 그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이 배우의 임무다. 자기가 아닌 남이 되어야 한다. 내가 아닌 최고를 연기하는 것은 탁월함의 조건이다. 평범을 떨쳐내고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부인하고 탁월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유명한 것과 탁월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사람이 유명한 것은 아니며 모든 유명한 사람이 탁월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탁월한 사람을 찾아서 따라해야 한다. 간혹 정책을 위반할 때가 있다. 이때 꼭 부탁받는 사항이 있다. 스스로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정책을 세워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대하면 문제가 명확해진다. 대통령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새로운 페르소나를 입어보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그 역할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몰입하면 된다. 흉내내기에서 원형을 능가하는 새로운 탁월함이 나온다.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면 어느새 그 일이 몸에 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이 습관이라고 말했다. 실적 같은 결과물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 들어있는 덕성이라는 의미다. 나는 그 습관을 다름, 다움, 다음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름과 다움은 아레테의 핵심이고 다음은 완성을 위한 두 가지 요소, 즉 시작과 수정을 뜻한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탁월해질 수 없다. 어설프더라도 일단 시작해 봐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탁월함이 드러난다. 평범함의 늪을 탈출하는 장엄한 시도를 모의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평범함의 높은 담을 더듬어 밖으로 통하는 문을 찾아내자. 그 문을 열고 탁월함의 너른 정원으로 걸어나가자. 지금까지 평범함에 도둑맞은 탁월함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탁월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탁월한 삶은 한자 풀이 그대로 묶이지 않는 삶, 매이지 않는 삶, 뛰어넘는 삶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탁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붓다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라고 말했는데 그건 역시 기존의 정신을 뛰어넘어 훨씬 더 탁월한 정신적 존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의 구절은 한 생각이 일어나도 마땅히 거기에 묶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묶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뛰어넘으라는 뜻이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초월입니다. 초월하는 삶을 살 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배우는 명상과 마음경영에서는 초월적 이성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성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하지만 초월적 이성은 그러한 이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나 자신을 무한한 가능성에 열어놓고 어떠한 것에도 묶이거나 매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더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리킵니다. 목적은 초월이고 수단은 이성입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여정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죠. 연어들은 그들의 체구를 감안하면 폭포에 가까운 낙차를 거슬러 뛰어 올라갑니다.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는 본능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동물적 본능은 유전자에 따라 선천적으로 결정되지만 인간의 소명은 각자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초월의 본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본능을
얼마나 살려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진화하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인간 정신의 속성이고 인류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빚어내는 조각가입니다. 어떤 이는 국보급 고려청자를 만들고 어떤 이는 개밥 그릇을 만들며 어떤 이는 아예 어떤 그릇도 만들지 못한 채 지능 무더기 상태로 인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각자의 선택이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 탁월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뛰어넘어서 이전의 자신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탁월하고 뛰어난 새로운 자기를 창조하는 그러한 사람이 신인류, 즉 새로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단한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나의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혹은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죠. 2단계는 나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에 서 있는 나의 미래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간극을 메우려면 현재의 나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일은 무엇이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며 바꿔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2단계에서 결정한 것들을 군소리 없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람도 세상도 다 변해갑니다. 지금처럼 그냥 살아도 1년, 5년, 10년, 평생도 금방 갑니다. 인간의 의지를 발휘한 행동이 없다면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차차 녹슬고 부서질 뿐입니다. 큰 뜻을 품고 초월적 이성을 세우고 성실하고 엄정하게 실천하면 나와 내 삶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모하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인생의 가치를 깊게 사유하시면서 초월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 초인으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